네, 반갑습니다. 노커스fel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여기는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바릴로체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이제 개척한 곳인데요. 여기 만년설도 엄청 이쁘게 있고, 그리고 호수들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쫙 있어가지고 진짜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여기 왔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한 달을 머물다가 갔다는 그런 전세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남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아주머니가 제가 이거 카메라를 켜니까 갑자기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여기가 물가가 비싸가지고 여기 아까 스위스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라보다 더 비싸다고 물가가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많이 비싸긴 비싸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소고기 하나 시키면은 그 스테이크 시키면은 3배 가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래도 유럽 스위스의 반값으로 스위스를 즐길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더 비싸다고 하니까 뭐 그 말 믿어야겠죠.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아마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까지 여기서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뭐 호수를 좀 걷기도 하고 그리고 조깅도 좀 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잡담도 하고 제가 거의 이제 자차로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호텔에서 자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숙박비가 비싸고 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휴가 내고 일로 오다 보니까 엄청 비싸가지고 호스텔에서 묵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장점이 그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호스텔의 장점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한 비행기로 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곳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이제 시원하고 모기 같은 그런 벌레도 없고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털을 되게 잘 잡았구나. 자기네 본국에서 살던 그런 곳과 되게 비슷한 곳에 이제 털을 잘 잡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오지 말라고 너무 사람들 많다고 특히 융프라우 같은데 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 많은데 왜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쇼킹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태평 천국 같은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시장도 사실 잘 안 보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번 며칠 동안 좀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장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파월이 가장 큰 문제죠. 파월의 한마디로 매파적인 그런 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너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집안 단속도 좀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중국이 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식시장을 확 올려가지고 내수를 확 올려가지고 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 그리고 경기도 좀 살아나게 하고 GDP도 올리고 5%를 딱 달성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과하게 지금 미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또 제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즌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딱 그때쯤 되면은 연초 되면요 매니저들이 확 가버려요. 한 12월 한 15일 이때쯤부터는 애가 좀 조용해지고 뭔가 이메일 답변도 안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해외에 있는 그 IB 쪽이랑 이렇게 업무 하다 보면은 그리고 거래량도 되게 많이 줄어요. 일단은 큰 손들 매니저들이 이제 여행 가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얘들 한번 여행 가고 이제 휴가가 떠나면 연말 휴가 가면 한 2주에서 한 달 가거든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딱 연말하고 그 여름에 이제 휴가를 많이 가는데 그렇게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트래블제이 그 세계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4번째 해외에서 맞는 그런 크리스마스인데 첫 번째가 이제 터키 그리스 쪽 그리고 두 번째 해가 태국 푸켓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파나마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릴로체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래도 앞서 세 군데보다는 여기가 좀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요. 왜냐면 여기는 좀 싸늘하고 선선하고 또 가끔 추울 때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무래도 스위스 영향을 받은 바릴로체가 최고죠. 그 제가 호스텔을 거의 이용을 안 하다가 여기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독일 회계사 커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해서 먹는데 보면은 야, 돈이 있어도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좀 그런 실용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검소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호텔 같은 데서 안 쉬고 호스텔에서 자요, 커플이.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호스텔을 한 방 4인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자는 경우도 봤었고. 그리고 아까 그 스위스에서 오신 분도, 야, 스위스에서 오면은 거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 그 돈이 있는 그 구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호스텔에서 자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서 저는 늘 호텔을 고집했던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소비로서의 버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에 호스텔을 이용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소비가 굉장히 버블이 심하다는 생각도 좀 해요. 뭐 세계적으로 벤츠 판매량도 세계 4위인 나라잖아요. GDP 규모로는 12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작은 나라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살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고 다니는 것이 뭐랄까 이제 그 본인의 그 재력이라든가 뭐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뭐 이런 게 돼버리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 산다는 게 되게 피곤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해외 나와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뭐 경쟁해야 되고 그런 나라 피곤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나라가 됐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와서 밖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나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바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정치도 요즘에 바뀔 게 많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일반적 국민들의 의식의 그런 뭐랄까 그런 측면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소박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으로 치부가 되고 어떻게든 럭셔리 하려고 경쟁하고 이제는 벤츠, BMW, 아우디도 거의 이제 폄훼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된 것 같고 적어도 참 이상해졌어요 나라가. 아줌마가 되게 그 신난가 봐요. 청소하시면서도 이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청소하시고 이러고 보니까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거야. 우리나라 청소 아주머니들 보시면 고생하시는데 즐거운 표정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그렇습니다. 남미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시장에 큰 조정이 좀 있었는데 파월발 조정이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파월의 그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조정했을 때 굉장히 그 단기적인 조정용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이후로 시장이 완전 미쳐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 매파적인 기조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죠. 당연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왔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달궈져 있다 보니까 아차거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시중에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풀려져 있고 그동안 수많은 유동성들이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으려면 뭔가 또 안 좋은 것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보면은 금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정말 그동안 많이 약화됐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준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들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질문 같은 게 올라와요. 어떤 걸 봐야 되냐?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은 그거는 그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온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칠레인데 칠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박차가고 있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바뀌든 말든 계속해서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시진핑이 10년 넘게 했는데 시진핑 전부터도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 세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GDP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라든가 그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고 있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배경도 있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좀 줄여야겠다.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이 어떻게 보면은 관세 장벽으로서
이렇게 무역 장벽으로서 그린 에너지 그 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그런 추세를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였다고 봐야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그 에너지 생산 비중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아이고 아줌마가 자꾸 왜 이게 소음을 많이 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판매 비중, 전체 판매 대수에서의 그 전기차 판매 비중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진짜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첨단을 선도하던 국가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모든 분야가 다 밀려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진짜 중류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선진국 문턱에 거의 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반 그린 에너지에 대한 그 정서가 엄청나게 심한 것 같고, 에너지를 이제 100%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뭐 자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에너지를 다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개념들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 우리나라가 1년에 반도체로 버는 돈이 100조인데 근데 반대로 에너지로 그 외화를 유출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열심히 팔아가지고 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퍼주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거기도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을 하는 나라고, 그리고 제조업 베이스인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은 메르켈 시절에 굉장히 그린 에너지를 밀었죠. 그래서 상당 50% 전 에너지의 50% 정도가 이제 그린 에너지로부터 이제 전기 같은 것도 이제 추출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독일에서 바람도 안 불고 뭐 해도 안 뜨고 그러니까 흐리고 이러기 때문에 에너지 비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재생에너지 쪽으로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배부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그 그린 에너지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새로운 무역 장벽도 아니죠. 이전부터 했었던 무역 장벽인데 이거를 점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 비율, 뭐 아리백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상당히 그게 미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한 15년 전 이전부터도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차가 가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보면 내연기관들을 없애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석유 수입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있는 그렇게 이제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절기 때 봄이라든가 가을에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밖에 못 나가고 막 있었는데, 이 빈도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이유는 다 중국에서부터 이제 재생에너지가 일반화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중국 수준까지 에너지가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이 일어난다, 에너지 채취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도 굉장히 공기가 맑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제 그 자동차를 딱 샀을 때 번호판 받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번호를 잘 줘요. 그 번호판을 잘 준단 말이에요. 허가를 잘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가 정책적으로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도 넘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2선,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오토바이만 다니게 해놓고, 오토바이가 진짜 매연이 많이 나잖아요. 뭐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도 많이 나고 공기도 더럽히는 게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부터는 전기로 쫙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전기차 라인업이 없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독일 자동차들,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아니면 뭐 럭셔리 3사들, 그리고 일본 자동차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죠, 전기차가.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자국산 브랜드 비중이 팍 올라가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게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BYD 같은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그래 들어서는 샤오미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에서 4, 5년 뒤면 거의 명맥을 잃지 않을까, 거의 퇴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 자동차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전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가성비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들어서는 품질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탈탄소 석유를 웬만하면 안 쓰는 정책을 계속 밀고 가고 있고, 이에 반해서 미국은 그 석유 채굴을 늘리고 있고 탈탄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한데, 셰일을 더 많이 발굴하고 채굴해서 막 휘발유 가격을 좀 더 안정시켜가지고 물가를 낮추고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데, 사실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기후 온난화가 너무 심각한 게, 제가 4년 동안 정말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느꼈던 게, 여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원래 만년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만년설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또 놀라고 있고, 그리고 원래 파타고니아 상징이 이제 설산인데 설산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거를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아무튼간에 중국은 석유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엄청나게 이제 퍼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즌 2죠. 시즌 2. 이 시기에는 유가가 하향 평준화,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석유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큰 유가의 그런 뭐랄까 상승과 인플레이션 촉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5월에 이제 가이아나를 갔었는데, 4월 가이아나 갔었는데, 가이아나도 엄청난 이제 유전을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수리남도 갔었는데, 수리남에서도 또 대규모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막 뒤집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대왕고래가 언제 발견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전들이 빵빵빵빵 새로운 유전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아르헨티나도 석유를 자급하는 나라더라고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유가는 굉장히 안정될 것 같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죠.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죠. 이제 계엄 전국 이후부터 환율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올라가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파월발 또 그런 영향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진짜 거덜나겠어요 국민연금.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0조 이상을 퍼붓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하나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나서부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나.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정치 논리로 이렇게 쓰이면 이용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거는 미래 먹거리용으로 이용이 돼야죠.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곳들처럼 좀 정상적으로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위해서 국민의 미래 그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제 쓰여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붓고 있거든요. 붓기 싫은데 열심히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돈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대주주가 만약에 외국이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소송감.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202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줄고 있어요.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는데, 급기야는 지금 IMF에서 권고가 나왔어요. 권고. 뭐냐면은 너네들 이제 드디어 외환 보유 그 부족 국가다. 너네들 외환 보유고 더 써야 된다. 지금 돈이 모자라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2022년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데, 묘하게 이제 시기가 겹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서, 평가절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그 외환 보유고를 쓰고 있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악성인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게 그게 뭐랄까 손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가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달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세로는 달러가 더 좋아진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커투에서 처음부터 달러를 사서 모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2017년 1월부터는 저는 모든 전 재산이 달러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 이거 가지고 이제 단타를 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오버슈팅 했으니까 일단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만약 1,300원대 갔을 때 좀 판다, 이런 전략들을 쓸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엄청 규모가 크고
한 번 매매를 할 때마다 그래프를 자기들이 그리거든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몸놀림에서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불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이걸 노려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이 원화를 지금 팔고 달러를 사야 될 그런 측면이 있을 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걸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아비트리지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국민연금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2%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2%대가 가는 게 회의적인데 아무튼간에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원래 이걸 굉장히 원했던 게 일본이었는데 이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드디어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2번 인상했나? 일단 가장 최근에는 8월달에 인상했다가 전 세계에서 완전히 지금 그때 당시 완전 그 시장 폭락이 왔었고 뭐 엔캐리 자금의 회기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공포심을 막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았는데 가까운 시기에 볼 때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죠.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뭐 0.4, 0.6, 0.8, 1.0, 1.2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일본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BOJ 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산돼 있고 이제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그런 공포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멍청한 유튜버들 그런 얘기들 아직까지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엔캐리 그 폭격이 몰려온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미 뭐 말씀드렸지만 IB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해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지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 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금리 레인지도 굉장히 좁은 편이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IB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그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 이거 보고 또 놀랐는데 133조요. 전 한 7, 80조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35조 썼고 뭐 하이닉스 한 10조 썼고 현대차 10조 썼으니까 뭐 한 70조?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한 133조래요. 누가 다 이렇게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133조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신도시 한 10개는 지을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빨려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도 상당히 안 좋고 팔이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됐으면 지금 경기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얘기야 뭐 제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가서 5개 도시 아니야 8개 도시를 쭉 다니면서 또 세미나하면서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다 경기도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막상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준 돈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한테 70억 달러 거의 이제 9조 원이죠. 9조 원 주기로 했었는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다 줬거든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라든가 얘네들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씩 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주더라고요. 바이든 정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경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줄 것 같으세요?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호구가 된 상태예요. 개인이 미국에다가 공장 지었다가 보조금도 못 받고 이거 완전 계약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코 베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미국은 진짜 너무 악질이 악질.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여러분들 천사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말하는 거랑 한 행동이랑 다 다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이렇게 호구되는 일들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개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투자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투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 막 담다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 같고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과잉 생산이다. 굉장히 심하다.
우리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의 3배 정도 이상이 되는 과도한 생산 설비, 과잉 생산 설비 갖고 있는데 이걸 기축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거의 IMF 수준. IMF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잉 생산 설비 갖고 있었다가 이제 부채가 많으면서 이게 때려 맞아가지고 긴축을 하게 되면서 2년 6개월 동안 IMF를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 겪었잖아요. 저희 집도 그때 폰비화산 났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 과잉 설비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들도 계속해서 망하고 있고 철수하고 있고 부도도 많이 나고 있고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공장도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공장 한번 지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은 생산을 해도 남는 게 없다. 프로핏이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그 현지에서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장 하나를 지어도 많이 들고 운영한 것들 또 임금이라든가 뭐 임금 사람 한 명 고용하게 되면은 그거 아세요? 그 미국에서 그 의료보험 나라 해주잖아요. 25,000불이에요. 인당. 그러니까 거의 그 3천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의료보험으로 나가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아무도 일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구조 받아도 그거 도움도 안 된 거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거의 개막이 됐다고 봐야죠. 아직 취임은 트럼프가 안 했지만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미국이 때리면은 중국은 계속 그냥 때려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반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확정이 된 건 많지는 않은데 예전처럼 중국이 맞지만 않겠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드론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중국에서는 광물, 히토리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제재, 수출 제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을 또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한테도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F-22 같은 굉장히 최첨단 비싼 무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히토리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그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료의 100%를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전투기 생산을 못 하는 거죠. 부품 몇 가지 때문에. 비슷한 일들을 예전에 그 팬데믹 때 겪었잖아요. 아날로그 반도체 몇 개 때문에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폭발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었는데 사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탄약창 출신이었거든요. 장난 아닌데. 탄약창 출신이었는데 그 탄들 보면 흑연 빼고는 대부분 다 원재료들이 다 중국에서 와요.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든 뭐 미국, 중국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 다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원자재부터 이거를 가공하는 수직 계열화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잖아요.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꿔가고 있는 상황이죠. 풍산에서. 풍산이 막 주가 잘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쟁 나면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전 정말 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으면서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를 막기 위해서 나토, 유럽과 미국이 거기에 있어서 그 반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 지원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까지 직접 갔다 오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뺏긴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민주주의 국가들 전 세계 민주주의 수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은 승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이걸 지원했던 중국도 반승전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유 같은 거 이런 송유관 그 노드스트림
그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러시아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반대를 하면서 러시아가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10년 넘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쟁을 침공을 하게 된 그 트리거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었다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그 송유관을 깔았고 또 이 송유관을 까는 노드스트림의 많은 자본들이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자금이냐면 유럽의 자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깐 거였는데 이거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깡패짓이죠. 아무튼 이게 막혀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럽이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자국산 가스를 써라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스를 미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려면 LNG선이 필요한데 LNG선도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요거를 보내야 되는 그런 항구도 포트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은 막아놨는데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쓸 가스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된 상황이죠.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이죠.